듣고 질문함으로써 스스로 그냥 알아서 하도록. 그 저는 제가 쓰고도 맞는 말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남이 해주는 충고나 조언에서 답을 찾지 않아요. 결국에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결국 자기가 찾아야 돼요. 안녕하세요, 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원국 작가입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제일 바쁘신 분이신데 또 아무리 바빠도 여기는 와야죠. 또 영광입니다. 이거 뭐 오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교보에서 부르면 무조건 와야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실 우리 이제 강원국 작가님께서는 이 글쓰기 책으로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일가를 이루셨는데 이번에 이 어른답게 말합니다. 이 말하기 책을 또 내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그 글쓰기 책을 내고 이제 글쓰기 강의를 많이 다녀보니까 네네. 그 말하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달라는 데가 참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말하기 시장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좀 진입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글쓰기로는 이제 목이 찼다. 한계가 왔다. 여기서 이제 롤오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글을 잘 쓰려면 말을 잘해야 된다. 글을 잘 쓰고 싶은 분일수록 말을 잘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제 실제 경험입니다. 저는 그 글쓰기 전에 이제 먼저 말해보고 글을 쓰고요. 그렇게 됐을 때 훨씬 내용도 풍부해지고 알아먹기 쉬운 글이 되고요. 저는 책도 그랬던 것 같아요. 충분히 말해보고 그 말하면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책을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먼저라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글을 잘 쓰기 위해서도 말을 잘해야 되고 말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이제 언택트 시대라고 사실 그래서 책에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말하기도 많이 하지만 뭐 서면 보고라든지 아니면 채팅 메시지 이게 이제 더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예전보다. 사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정말 따뜻하고 뭐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착하고 뭐 이런 분인데 메신저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 너무너무 차가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 말하기를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글쓰기를 못해서 그런가?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그래서 그런가? 그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말과 글이 함께 가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에 가까운 쪽은 이제 말이거든요. 충분히 말해보고 말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글을 쓰면 그게 이제 말 같은 글이 되고 말하는 사람, 글을 쓴 사람이 가까운 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글을 쓰는 것과 이 사람이 말로 해보고 글을 쓰는 것은 다르다. 그 후자가 이 글이 이 사람에 가까운 글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해보고 글을 쓰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비대면이 될수록 이제 글에 대한 수요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늘어나는 측면도 있는데, 이거는 말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비대면, 저도 이제 이런 비대면으로 강의를 해보니까 옛날에 이게 사람을 만나서 대면 강의를 할 때는 꼭 말을 그렇게 잘 하지 않아도 뭔가 그런 분위기와 그 사람들의 그 현장에서의 어떤 관계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전달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비대면으로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경우는 말을 더 잘해야 돼요. 그렇죠. 말에 대한 부담이 더 커요. 이게 대충 뭉개는 게 안 돼. 그게 남아있으니까. 알잖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회사에 가가지고 만나서 뭐 꼭 말로 해야 돼? 뭐 이렇게 이게 안 돼. 그렇게 말하면 말해. 해봐. 그러니까 정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대면 시대에 말하기는 더 중요해졌다. 근데 어떻게 보면 메신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서 회의할 때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하면 사실 끝나는데 그렇죠. 메신저 같은 경우는 그걸 또 장하게 써가지고 이렇게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글도 그래야 되고 말도 그래야 돼요. 말도 몇 번이나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게 맞나 지웠다 썼다 하는데 오히려 더 나의 평소의 말통와는 다르게 전달이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충분히 말해보고 일상적으로 늘 내 어떤 말하는 방식이나 이거에 대한 상대의 반응 같은 것을 충분히 이렇게 학습을 해서 그거를 반영한 글을 쓰면 맞아요.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정의를 내리자면 우리가 이제 메신저로 대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말하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글쓰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 작가님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메신저는 말에 가깝다고 말해요. 생각해요.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더 말하는 게 낫겠다. 음. 내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듯이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보냈는데 그게 이제 자꾸 시비가 붙고 뭔가 이렇게 되면 나한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맞아요. 사람에게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제가 또 책을 보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 굉장히 어려워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부탁을 거절하고 나서 이제 관계가 사실 악화가 안 되면 제일 좋은데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탁을 거절할 때 지켜야 할 것들 해가지고 책에서 이제 좀 이렇게 해주시긴 했는데 예. 참 쉽진 않아요. 너하고 조금 알려주십시오. 이게 보면 이제 책에서는 내 역량으로 들어줄 수 있는 부탁과 그럴 수 없는 부탁을 구분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그 나는 들어줄 수 없지만 이런 길이 있다. 또 이 사람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어떤 대안을 좀 제시를 해줘라. 그리고 그 거절하는 사유가 당신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내 역량 부족, 나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부탁을 못 들어주는 거지. 당신의 부탁이 뭐 터무니없어서라든가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해줌으로써 이제 거절하는 거에 대한 상대의 반감을 이제 덜 수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평소에 네. 저 사람은 그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은 들어주는 사람이고 들어줄 수 없는 것은 천 없어도 안 들어준다. 그런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는 거. 그런 사람에게 거절을 당해도 별로 기분 나.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이니까. 해줄 수 있는 건 해주는데 못 해주는 건 못 해주니까. 천 없어도 안 해준 사람이야. 그래서 나를 분명히 이게 인식시키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은 그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부탁이 오면은 어쩔 때는 유자르듯이 이렇게 거절도 하고,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다 보면 나에 대한 그 일반의 평가, 어떤 평판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런 나는 부탁도 이런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부탁하는 방법은 뭐 말의 어떤 기술로 부탁을 들어주게 한다기보다 부탁 들어줄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번지수를 제대로 찾는 거죠. 맞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거절도 저 사람은 들어줄 수 있는 걸 거절하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저 사람한테. 이런 걸 좀 확고하게 좀 그런 어떤 나의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하는 거가 필요하지 않나.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됐는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성격 유형에 따라서 거절을 한 번도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 주변에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번만 거절을 해보면 사실 이제 그 다음부터 거절하는 거는 조금 더 수월할 텐데 그 한 번이 어려운데 그냥 예를 들어서 누구야 나 이번에 이래저래 한데 이것 좀 해줄래 했는데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다음에 알려줄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딱 잘라서 나 그거 못하니까 미안해 하는 게 좋은 건지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지를 자꾸 주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자 희망 고문이라고. 여지를 아예 주지 말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 안 들어주면 더 속상할 수 있고 단칼로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나의 어떤 그 지금 내 상태, 내 심정, 그 부탁을 들은 나의 입장 그거를 그냥 그대로 좀 얘기를 바로 하는 게 솔직하게 하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그 제일 뭐 흔하게 받는 부탁이 이제 돈 부탁이고, 맞아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청탁이라 자리 부탁, 뭐 그런 거,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내가 그것에 어떻게 그 대응하는 나의 지금 어떤
처지? 처지. 그런 게 있잖아요. 처지. 있죠. 그 처지를 사실 그대로 얘기해야죠. 내가 지금 그 집안에서 그 경제적으로 주도권이 없다. 이거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월급 다 그 절로 주도권 간다.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남자가. 없어요. 아내가 결국은 이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걸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죠. 맞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그 아내한테 얘기는 해보겠다. 그게 또 사실이어야 되고, 다 얘기해봐야 되고. 얘기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 미안하다 하면 되니까. 미쳤냐고 그러더라. 너 제정신이냐? 네가 지금 네 주제를 알고 지금 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대로 얘기해야죠. 맞아요. 그렇게 솔직한 게 최선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를 한번 생각하고 저쪽 생각하고 또 그거 이게 자기 발에 걸려도 스텝이 꼬여. 그래서 솔직한 게 최선이 아닌가. 그래도 그쪽에서 기분 나빠한다. 그 관계는 그렇죠. 오래 가기 어렵고. 그거는 애초에 잘못된 인간관계지 않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저한테 고민 상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꼭 말하다 보면 결론을 제가 내줘요. 해결사를 제가 약간 자처하는. 그러다가 안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잘 해결이 되면 형님 덕분에 됐다 하는데 안 되면 뭐 형 덕분에 안 됐다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 그렇죠. 괜히 미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책에도 보면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고 이제 해결법을 조언할 때 감정이 상할 수 있으니까 해결사를 자처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그 의무감에서 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 여럿이 모여서 뭘 대화를 할 때도 누구를 막 이제 한 사람을 욕을 하기 시작해. 근데 나도 왠지 참전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의무감을. 그리고 두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끊겼어. 근데 왠지 내가 이걸 살려내야 될 거, 불씨를 살려내야. 이게 너무 이 침묵이 어색해. 정적이 힘들어. 그리고 이건 내가 좀 나서서 어떻게 좀 살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무감. 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누가 이렇게 고충을 토로하고 어려움에 처해. 그럼 내가 이제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내가 이제 선배로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 맞아요. 의무감. 그런 의무감 갖지 말라고요. 과도하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와닿던 게 들어준다와 질문한다가 와닿더라고요. 그냥 들어주고 형 제 상황이 이런데 하면서 그냥 들어주고 그러냐 하고 그냥 질문하는 거죠. 야 그럼 너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야 이렇게 해봐. 아예 그냥 답을 알려주려고. 근데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듣고 질문함으로써 스스로 그냥 알아서 하도록. 저는 제가 쓰고도 맞는 말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남이 해주는 충고나 조언에서 답을 찾지 않아요. 결국에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결국 자기가 찾아야 돼요. 그 찾는 과정에서 이제 도움을 줄 뿐이지 찾도록 길을 그쪽으로 이끌 뿐이지 내가 찾아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또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렇죠. 것이죠. 그게 지금 저한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괜히 들어주고 해결사를 자처했다가 그리고 욕먹고 잘 되면 형 덕이라고도 안 해. 그럼요.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그러니까 나는 심지어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서 응당 뭐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 의무가 그게 별로 저는 도움이 안 된다. 부모도 예를 들어서 자식이 뭔가 진로나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야 법대 가 뭐 이게 아니라 너가 뭐가 하고 싶니 하면서 아니 자식 인생 책임질 거예요? 못 지죠. 길어봐야 30년밖에 책임 못 져. 자기가 먼저 가잖아요. 나머지 인생 어떡할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응? 저는 뭐 그건 솔선수범하고 있어요. 저 아들 하나 있는데 지금 취직은 그러니까 못 된 거죠. 안 되는 거죠. 90년생인데 90년대생이구나. 그렇게 관여 안 해요. 그 방치는 아니에요. 관심은 늘 갖고 있죠. 그럼 자녀니까 관심도 있고 마음속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하지만 그래서 어떡할 거야? 응?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나가서 뭐라도 찾아봐. 뭐 이게 아니지. 너 방구석에서 지금 너 뭐하니? 이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마음만 무거워지지. 전혀 도움 안 돼요. 그리고 그 정도 이제 벌써 30이 넘었는데 맞아요.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해준 것도 관계만 없는데. 났거든요. 맞아요. 관계만. 나중에 저 간 안 좋고 그럴 때 간 그 좀 해달라고 해주겠어요. 벌써 큰 그림 그리고 계시네. 아니 부자지간에 그 정도는 돼야지 관계가. 그렇죠. 맞아요.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부탁을 하시면 제가 들어줄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들어줘야죠 자식으로서. 맞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방금 우리 작가님하고 대화하면서 느낀 게 우리 고승들, 스님들 있잖아요. 우리 고승들이 왜 선문답을 많이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스스로 깨달아라. 그냥 탁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제 그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을 내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네. 누구 말 들어서 그렇게 된 건 없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동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아버님한테 제가 효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도 누가 막 효도해야 되지 않냐 막 이래서 그럴 때는 더 반발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막 어긋장 나고 아버님 더 속상하게 만들고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스스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좀 잘해드려야 되겠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냥 그 마음에서 와요. 그걸 누가 억지로 끌고 가서 될 일이 절대 아닌 거죠. 말하기는 사실 우리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는 필드에서도 굉장히 오래 이제 쓰고 말하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일가를 이루셔가지고 책도 내고 강연도 하시고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회생활 10년, 15년 했고 이제 막 갓 나온 특히 요즘 90년대생들은 또 아예 다른 밀레니엄 MZ 세대라고 해서 또 이제 완전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한테 참 제가 보기에 이 책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난 그 친구들 보면 우리 아들 세대여서도 그렇지만 참 맞아요. 안타까운 게 그 세대의 어떤 여러 특징들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원래 우리 때까지는 윗세대가 그 더 많이 알았어요 우리보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가르쳐 줬어요. 왜냐면 그때는 경험이 중요했거든. 나는 할아버지는 집도 지어봤어.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닭도 잡아봤어. 그러니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맞아요. 경험이 중요하지 않아. 유튜브를 통해서 다 알아. 다 알고 입사를 해요. 다 아니까 우리가 가르쳐 줄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 어떤 아는 거에 역전현상이 일어나. 또 하나 우리는 할아버지보다는 아버지가 잘 살았고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잘 살았어요. 계속 잘 살아졌어요. 근데 특별한 일이 처음으로 없으면. 아들 세대가 못 살아. 우리 아들 세대가 우리보다 못 살아. 지금 세대가. 그러니까 아는 건 많고 더 똑똑해졌는데 유능해졌는데 이 경제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일치. 또 하나 우리 때까지는요 부모 말씀 들으면 다 성공했어요. 부모가 이렇게 하라는 길을 따라갔으면 야 대학은 가야 된다. 어디 뭐 대기업에 취직해야 돼. 말 따르면 다 됐어. 근데 지금은 부모 말 들어서는 잘 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 부모님이 모르잖아요. 부모의 경험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왕년에 말이야 라떼는 뭐 이거 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했는데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안 돼. 그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한테 말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 가르칠 게 없어. 더 잘 알아. 그리고 부모 말 잘 들어서 잘 되는 시대도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소위 MZ 세대들이 그런 특수한 환경 속에 있고 사실 그 세대가 잘 돼야잖아요. 그래야 미래죠. 미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들도 생각하면서 책을 썼어요. 그 친구들 왜냐면 우리 아들과들 대화를 하면서 내 느낀 거 그런 것들을 책에 많이 담았죠. 너무 공감이 돼요. 저는 사실 우리 MZ 세대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라떼는 이랬으니까 네가 이렇게 해라 이런 책 말고 너네들만의 힘을 가지고 말을 해봐라 그런 책 한번 내면 어떨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요 3, 40대에 장관을 했어요. 장관들이 다 3, 40대였어요. 진짜요? 우리 아버지 세대 때도 뭐 되게 50대면은 다 일가를 이뤘어요. 대신에 평균 수명이 짧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세대 20대 30대 때 막 사회 주도 세력이 됐어요. 운동권들이 386 세대 이런 거.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자식 세대, 우리 아들 세대는 우리 아들 30, 30대 지금 중반을 향해서 가는데 옛날은 장관을 했는데 지금 취직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언권이 없어졌어.
근데 난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는 그렇게 다 젊었을 때부터 막 누리고 펄펄 날고 그렇게 장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이 기가 죽어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발언권도 없고 그래서 말을 않고 살고 이게 주눅 들어 있고 그럼 우리 미래가 주눅 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되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말하게 해줘야 돼요. 너도 한번 말해봐라. 그리고 그 말에 귀 기울이고 우리 사회가 그게 안 되면 정말 미래가 없는 거죠. 이제 말해라 제발 우리 너무 기죽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근데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을 하죠. 아니 취직도 안 했지. 근데 뭔가 이게 발언권이 없잖아요. 말하려고 그러면 야 취직부터 해. 취직도 못하는 놈이 무슨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세대까지는요 다 취직됐어요. 맞아요. 일자리 그러니까 사람이 모자라 사람이 지금은 일자리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MZ 세대 이제는 말해라 하면서 책 하나 딱 메시지 내셔도 괜찮겠다. 우선 이 책을 이제 MZ 세대들이 사서 읽고 이 어른답게 말합니다가 결국 뭐 꼰대가 되라는 소리 절대 아니고요. 예. 우리 청년 세대들 당연히 어른답게 말해야죠. 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어른은 제가 읽고 사실 이제 제 또래나 뭐 동생이나 이런 거 보면 야 이제 너도 나이가 몇 살인데 징징거리지 말고 어른답게 좀 말해라 이렇게 사실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른답다는 것은 뭐 어리광 피우고 누구한테 의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홀로 서서 자기 생각과 의견이 있고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고 자기에 대해서 책임을 스스로 지고 뭘 물어봤는데 생각 안 해봤는데 생각 없는데요. 저는 그건 어른이 아닌 거죠. 그렇죠. 저는 생각이 없고요. 생각도 안 해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어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어른인 거고. 그래서 그런 어른답게 말하는 거지. 예, 무슨 뭐 격식을 차려가지고 말하고 그런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이는 어른인데 어른 행세하지 않아야 돼요. 어른이 얘기하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 옛날처럼 뭐 어른 얘기하는데 뭐 어디서 버르장머리였지. 이런 게 어른다운 게 아니야. 그거는. 맞아요. 예, 그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말투랑 좀 비슷해가지고 제 이제 평소에 네 뭐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물어봐요. 정답은 없다. 왜냐면 네가 네 주관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데 흔들리지 않는다. 네 주관을 가져라. 근데 그 내용이 책이 딱 있더라.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자기 생각을 잘 끌어올려서 남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의견을 말할 수. 왜냐면 내가 믿는 게 이게 예의에 어긋나지 않으면 내가 정답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 딱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치면은 잘못하면 왕따 돼요. 또 해결사 역할 하는 건가? 거기서 듣는 것도 잘해야지. 그러니까 자기 말이 있어. 그걸 표현할 줄도 알아. 그렇지만 내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말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것도 알고 그래서 그거를 채우려는 그걸 보완하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남의 말을 듣고 남의 말을 인정해주고 남의 말에서 배우고 남의 말과 내 말을 합해서 섞어서 더 좋은 내 생각을 만들므로써 내가 성장하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그냥 내 주관만 있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아집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사실 제가 또 책 보면 책을 다 읽고 앞쪽에 또 이제 그 서문을 읽어봤는데 서문에 말하기에 앞서 꼭 마음에 새기는 4가지를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징징거리고 어리광부리지 않는다가 있는데 그 밑에 그 위에 배울 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방금 나는 이제 내 자신을 믿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내 말만 하게 된다. 근데 남이 봤을 때 네 말만 하게 되면 배울 점이 없을 수도 있다. 방금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어른은 우리가 보통 어른 하면 어른한테 배우잖아요. 배워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다운 말은 것은 배울 게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울 게 있는 말이라는 것은 뭔가 알맹이가 있어. 뭔가 주는 말이야. 지식을 주건 정보를 주건 어떤 용기를 주건 위로를 주건 즐거움을 주건 주는 게 있는 말. 그 말을 듣고 뭔가 얻는 게 있어. 뭐라도 이게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 말. 듣고 나서 막 화가 나고 잔소리. 그러니까 그런 말하는 어른다운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꼰대 잔소리. 그렇죠.
그리고 시간 들었는데 다 그냥 실없는 소리야. 수다야. 그냥 말 듣고 더 스트레스가 쌓여. 막. 이런 말은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말이에요. 우리 영상 보신 분 주변에 그런 말 많은 어르신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좀 이제 절제하셔야지. 자제하셔야지. 그래도 이제 그런 분들일수록 책을 읽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저예요 사실. 제가 이제 보면 이제 제 뭐 아는 여러 동생들한테 이렇게 비칠까 사실 책 읽고 좀 고민을 했는데 항상 제가 이제 하다 보면 형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래서 할 말은 약간 이런 말을 제가 자주 들어요. 결론부터 말해 막 이런 이야기를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주 듣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옳은 꼰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실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안 좋은 것은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 이건 최악이고. 일단 던지고 시작하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결론은 있는데 3000% 빠지는 거죠. 결론.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 말은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요. 그러다 보면은 목표가 저기였는데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저는 이제 대통령이나 회장들의 말을 글로 쓰는 일을 했어요. 연설문을 쓰는 예. 다 말을 준비해 드리는 일이었거든요. 이제 그분들의 말의 특징은 전략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말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말의 목적지, 말로써 이루고자 하는 거, 목표가 있다는 거죠. 말로써 얻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말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걸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그 어떤 말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잘 전달할 수 있, 3000%안 빠지도록 연습하고 이런 노력이 뒷받침 됐을 때 그런 일이 안 벌어지고 결국은 그런 게 이제 전략적으로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을 늘 목표를 갖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래야 될 때도 있잖아요.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데 이런 생각까지 해야 돼요. 갈 때 걸림돌이 뭐가 있을까? 내 말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태클을 걸까? 예를 들어 뭐 근거를 요구한다던가 반론을 제기한다던가 이런 것까지를 이렇게 한 번씩 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 허들을 넘어서 내가 어떤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게 어떤 전략적인 말이고 결과적으로 내 말의 어떤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이제 다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실 습관이 돼야 되겠네요. 저는 습관이 일단 아무 말이나 던져놓고 결론은 여기 있지만 아무 말 던져놓고 결론을 찾아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뭐 연습이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누구 어디 가서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말로써 뭔가를 좀 해야 된다. 그게 부탁이 됐건 누구한테 뭐 당부를 하는 게 됐건 위로를 하건 격려를 하건 뭘 하건 간에 사과를 하건 간에 그걸로서 이루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과를 하면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고 부탁을 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들어주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내가 말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걸림돌이 뭐가 있을까? 그 걸림돌을 나는 어떻게 제거할까? 그리고 또 내 말을 듣는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 반응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것들 잠깐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무슨 뭐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일은 아니거든요. 방금 우리 작가님이 뭐 우리 대통령분들 이렇게 글쓰기 하고 뭐 전략적으로 말한다 해가지고 이거는 갑자기 한번 뭐 언제나 기회 되면 이제 한번 여쭤봐야지 했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우리 이제 높으신 분들 막 연설할 때 보면 단어 하나하나에 무슨 요즘 시사 프로 보면 막 단어 하나에 의미 부여해가지고 막 해석하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의미를 담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사실 좀 궁금해요. 전혀 담지 않죠. 담지 않고. 그냥 쓰는 거죠. 그냥 쓰는 그들의 해석이 있을 뿐이죠. 경제라는 단어를 몇 번 썼나 연설에서. 맞아요. 그런 그걸 거. 많이 쓰면 경제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화두가 이렇게 경제. 해석을 하고. 그건 전혀 쓰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런 해석이 뭐 맞을 수도 있겠죠.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쓰지는 않죠. 그런 전략은 없어요. 그런 전략은 필요하지도 않고. 확대 해석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꿈보다 해몽이죠. 뭐 인사말 턱 대가지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거는 쓴 사람도 놀래요. 저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저런 깊은 뜻이 들었었구나. 내가 썼지 뭐. 내가 정말 잘 썼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해석이야. 근데 이제 그런 거 많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해석까지가 그 말의 완성이에요. 내가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말이 어떤 해석을 낳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네가 그 말은 해석이 틀렸어. 그건 일단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해석이 그 말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말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어떤 해석을 나올 수 있다. 그거는 생각해야죠. 생각 안 하면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내 말이 왜곡되거나 이제 그럴 수 있죠.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왜곡돼서 쓰일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는 충분히 이제 감안하고 있었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요 문장을 하면 요쪽에 있는 사람들은 요렇게 확대 해석할 수도 그렇죠. 있겠구나. 요 정도까지는 그렇죠. 이제 생각을 하고. 근데 뭐 그게 고도의 무슨 전략이나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A라고 말하면 저쪽이 이제 B라고 생각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C로 뭐 역공을 취하자 뭐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쓰면 그건 이제 뭐 전략적인 게 될 수 있겠지만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건 뭐 전략도 아니고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신문 제목을 뭘로 뽑을 건가 그런 것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하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는 생각하죠. 근데 대부분 내 기대대로 뽑지 않죠. 그리고 그거는 뭐 그러려고 생각하고 해야죠. 이렇게 왜곡시켜서 할 거다. 제목은 전혀 엉뚱한 쪽으로 뽑힐 거다. 그것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하죠. 아마도 이 제목은 이걸로 뽑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베일에 가려 있는 우리 대통령분들이 이제 어떻게 연설문을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책에 뭐 한 대여섯 분이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 서로 이제 초안을 누군가는 쓰실 거 아니에요. 누군가 쓰면은 그걸 보고 이제 뭐 같은 팀원들끼리 이제 서로 우리 이제 연설 비서관실 안에서 제가 이제 연설 비서관 행정관분들이 계시거든요. 1차 이제 거르고요. 좀 이제 대통령한테 넘어가면 대통령 주재 또 회의가 있어요. 그 이제 독회라고 그러던데 거기에서 또 이제 그 연설문을 놓고 이 반응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걸 같이 얘기해 보죠. 어떤 문제되는 발언은 없는가. 그 시점에서 이제 예상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토의를 그런 거 얘기해요. 어느 신문은 아마 이거 뽑을 거고 어느 신문은 이럴 거고 어느 신문은 여기에 집중할 테고 어느 신문은 여기에 집중할 테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 책에 보면 작가님이 이제 본인만의 말하기 규칙을 만들었다 하면서 이제 6가지를 좀 해놓으셨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어른이면은 요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탁 찍어왔어요. 보면 3번이 얼버무리지 않는다. 4번이 같은 말이면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사실 이제 우리가 어른답게 말하는 법 했을 때 사실 예전이면 서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가를 이룰 나이인데 요즘 서른도 어떻게 보면 애기 같은 그런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말하면서 또 얼버무리게 되고 끝말을 흐리게 되고 자기 주관이 없고 막 이런 거죠. 그리고 작가님만의 이제 말하기 규칙 중에 얼버무리지 않는다, 같은 말이면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요 2개가 사회생활에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그거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얼버무리지 않는다는 내가 이렇게 누구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뭔가 뭐한 것 같아요. 뭐 어쩌고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요즘 들으면 좀 많이 해요. 그게 이제 뭐 일종의 예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너무 이렇게 단호하게 단정적으로 말할 때 좀 왠지 이렇게 말하면 싸가지 없어 보인다 그럴까? 네가 그렇게 잘 알아? 그런 것도 있고 위험을 좀 회피해야 하려는 그게 큰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그 내 말을 내 책임을 좀 피해보자.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럴수록 좀 단호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또 자기 생각을 평소에 좀 잘 정립해둬야 그렇게 이제 자신 있게 얼버무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얼버무린다는 말 안에는 그냥 묻어간다, 얹혀간다 그러지 말자는 거죠. 홀로 서자는 거죠. 맞아요. 어른이면 이제 설 때가 됐잖아요. 묻어가지 말고 자기를 분명히 좀 보여주고 하자는 게 이제 그런 것이고 긍정적으로 말한다는 건 되게 이제 되게 아이들이 투정을 부리잖아요. 투덜대고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모든 걸 접근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좀 낙관적으로 할 수 있다. 예. 사실 그 뭐 여러 양측의 찬반 얘기가 있죠. 오히려 이제 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이게 비관적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성공 확률이 높지 않냐, 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근데 나는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인생 자체가 그렇게 행복하지는 맞아요.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만이 제가 포인트. 그리고 뭔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뭔가를 하는지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모신 분들은 김우중 회장부터 다 늘 낙관적이고 긍정적이에요. 대신에 그냥 낙천적이진 않아요. 낙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근거를 가지고 낙관적이에요. 그리고 그 근거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루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낙관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요. 이런 과정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비관적으로 냉소적으로 비아냥거리듯이 접근하는 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안 되고 스스로를 이렇게 좀 의기소침하게 하고 어떤 활력을 떨어뜨리고 의욕을 못 갖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저도 이제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짜요? 그냥 막 뒤에서 막 까칠하게 막 그게 되겠어? 뭐 막 이런. 근데 그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지금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왠지 우리 사회는 뭔가 이렇게 낙관적이고 막 긍정적이면 좀 모자라 보여. 아, 쟤는 뭔가 이렇게 짚어보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치밀하지도 않고 그냥 무대뽀 같이 보이기도 하고 얘가 그냥 자신감만 넘치는 애야라는 게 뭔가 이렇게 좀 모자란 듯한 게 그 인상을 주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있어요. 사람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네. 계속 긍정적이고 막 감사하고 막 이런 사람. 그리고 쟤는 좀 모자랄 것 같고 누구 말에 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그 저희는 뭐가 있다. 뭐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뭐가 있어 보여.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뭔가 내공이 있고 막 뭐 이렇게 보여. 자꾸 그렇게 말해. 맞아요.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저는 우리 사회가 막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도 속아와서 안 속으려는 안간힘으로 그 이면을 보고 뭔가를 이렇게 막 까대고 막 이런 거를 이게 완전 그런 사람이 뭔가 지식인 같고 이제는 좀 믿어도 되지 않나. 우리 사회도 서로가 서로를 신뢰사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른답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책이 이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행히 시장에서 우리 독자분들이 또 반응을 또 좋게 해주셔가지고. 반응이 좋아요 지금. 좋죠. 체감하시죠. 아주 반응이 좋아. 이거는 좀 거짓말이에요. 저도 책이 판매 부스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교보문고에 벌써 지금 막 그 등수가 있잖아요. 우리 단호하게 또 말씀하시네요. 어리가 부리지 않죠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제가 이제 오늘 저희가 뭐 긴 시간 이제 촬영을 했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 딱 하나의 포인트만 드리자면 어른답게 말하는 거는 징징거리지 않고 얼버무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확실하게 단호하게 말씀합시다. 근데 이 단호하게라는 게 소위 말해서 뭐 싸가지 없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고 딱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오늘은 바쁘신 분 나와주셔서 이렇게 한번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단호하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